유럽 대륙 한편에 위치한 작은 나라가 세계 금융시장의 1.5%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인구 550만 명에 불과한 이 국가는 전 세계 상장 기업 9천여 개의 주식을 보유한 최대 투자자입니다. 더욱 놀라운 건 이 나라가 민주주의 지수 1위, 부패 인식 지수 최상위권을 유지하면서도 막대한 석유부를 축적했다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산유국이 독재와 부패의 늪에 빠진 것과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온 셈이죠. 바로 노르웨이의 이야기입니다. 이제부터 척박한 산악지대에서 출발해 유럽 최대 에너지 공급국이자 세계 금융 강국으로 성장한 노르웨이의 놀라운 여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노르웨이의 인구는 약 550만 명 수준으로 이는 싱가포르의 600만, 홍콩의 750만에도 미치지 못하는 규모입니다. 그러나 국토 면적만큼은 38만 5천 제곱킬로미터에 달해 홍콩보다 464배, 싱가포르보다는 무려 140배나 넓은 영토를 자랑합니다. 일본과 비슷한 크기의 국토에 산악지대가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점도 유사하지만 일본의 인구는 노르웨이보다 22배나 많습니다. 결과적으로 노르웨이는 유럽 본토에서 가장 인구 밀도가 낮은 국가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국토의 북쪽 절반은 북극권 너머까지 뻗어 있으며 기반함 위에 얇은 표토층만 존재하는 환경입니다. 험준한 산악 지형과 혹독한 추위, 짧은 재배 기간으로 인해 대규모 인구를 부양하기엔 적합하지 않은 조건이었습니다. 실제로 경작 가능한 땅은 국토의 겨우 2.2%에 불과한데 이는 사막 국가인 예멘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구체적으로 계산하면 약 724제곱킬로미터만이 농업에 활용될 수 있는 땅인 것입니다. 엘살바도르는 노르웨이보다 16배나 작은 나라지만 비슷한 양의 경작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인구 역시 630만 명으로 노르웨이와 유사한 규모를 유지합니다. 더욱이 노르웨이의 적은 경작지는 남부 지역 곳곳에 산맥 사이 작은 계곡들로 흩어져 있어서 대규모 통합 농장을 조성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미국의 평균 농장 면적이 노르웨이보다 8배 이상 크다는 사실이 이를 잘 보여줍니다. 넓은 경작지를 보유한 미국 농장들은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생산이 가능해 훨씬 많은 인구를 먹여 살릴 수 있었던 반면 노르웨이는 그럴 수 없었던 셈이죠. 이러한 농업적 한계 때문에 많은 이들이 노르웨이를 본질적으로 가난할 수밖에 없는 나라로 여겼습니다. 특히 1960년대 후반 석유 발견 전까지는 빈곤국이었다가 석유로 갑자기 부유해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역사는 이와 다릅니다. 석유는 노르웨이를 부자로 만든 것이 아니라 이미 부유했던 노르웨이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었을 뿐입니다. 노르웨이는 역사의 대부분 기간 동안 상대적으로 부유한 국가였으며 역설적이게도 그 이유는 농업에 불리했던 바로 그 지리적 조건 때문이었습니다. 국가의 운명을 결정하는 지리적 요소는 농업 잠재력만이 아닙니다. 영토 내에서의 이동과 교역이 얼마나 용이한가 역시 중요한 변수입니다. 노르웨이의 육상교통은 수천 년간 극도로 어려웠습니다. 현대식 고속도로와 터널이 건설되기 전 서해안을 따라 도보나 말로 이동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도처의 가파른 산맥과 깊은 피오르가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지리적 재앙이 오히려 노르웨이 최대의 축복으로 변모하게 됩니다. 노르웨이 해안선을 따라 무수히 새겨진 피오르들 덕분에 이 나라는 유럽에서 가장 긴 해안선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CIA 월드 팩트북에 따르면 노르웨이의 해안선은 영국보다 6.5배나 길며 전 세계적으로는 캐나다에 이어 두 번째로 긴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는 노르웨이가 근대 국민국가로 통합되는 과정에서 소규모 인구 집단들이 산맥과 피오르로 인해 육지에서는 서로 분리되어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아프가니스탄이나 페르시아 같은 산악 사회와 유사한 패턴이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 차이가 있었습니다. 유라시아 내륙 깊숙이 위치한 그들과 달리 노르웨이에 분산된 정착촌들은 모두 피오르를 통해 대양에 직접 접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깊숙이 내륙까지 파고든 피오르는 정착촌 간 신속한 해상 이동을 가능케 했으며 노르웨이 내륙 깊숙한 곳까지 무역상들이 쉽게 도달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이러한 지리가 노르웨이인들 사이에서 일찍부터 해양 문화를 발달시키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더불어 피오르는 노르웨이의 또 다른 귀중한 자원인
방대한 산림 자원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만들었습니다. 노르웨이는 유럽 최대 규모의 숲을 보유한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러시아, 핀란드, 스웨덴, 심지어 프랑스보다도 작은 숲이었죠. 그러나 범선 시대 동안 수세기에 걸쳐 노르웨이의 목재 산업은 유럽 최대 규모를 자랑했습니다. 철도가 러시아의 목재 잠재력을 개방하기 전까지 피오르르를 통한 접근성이 노르웨이 목재를 가장 경쟁력 있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내륙에서 벌채된 목재는 강물에 띄워 하류의 피오르 연안 정착촌과 제재소로 저렴하게 운반되었습니다. 같은 강물과 폭포가 제재소를 가동하는 동력원이 되었고, 가공된 목재는 다시 피오르를 통해 세계 시장으로 수출되었습니다. 18세기 후반까지 철도가 러시아, 핀란드, 스웨덴의 목재 잠재력을 완전히 해방시키기 전까지 이러한 지리적 이점이 노르웨이를 수세기 동안 유럽의 목재 강국으로 만들었습니다. 해양 문화는 노르웨이가 세계적 수준의 상선단을 구축하는 밑바탕이 되었습니다. 20세기가 시작될 무렵 노르웨이는 이미 세계 4위 규모의 상선단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피오르로 연결되면서도 넓게 분산된 저밀도 인구 구조는 두 가지 중요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첫째, 공동체들이 바다와 피오르로 서로 연결되면서 산악 지형에도 불구하고 공통의 정체성이 형성되었습니다. 둘째, 소규모 정착촌들은 일찍부터 모두의 이익을 위해 선박 건조와 건설에서 협력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노르웨이 마을 전체가 생존에 필수적인 선박 건조에 함께 참여했고, 선박 소유권의 지분은 벌목군부터 장인까지 참여한 거의 모든 마을 사람에게 나누어졌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는 노르웨이에서 부와 소유권이 훨씬 더 분산되고 탈중앙화된 분배로 이어졌습니다. 인구와 경제가 모두 정치적 수도 주변에 집중된 프랑스나 영국에서 발달한 것과 같은 대규모 중앙 집권적이고 강력한 자본가 계급은 노르웨이에서 결코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노르웨이의 지리는 사람들이 서로를 신뢰하고 생존에 필수적인 선박 건조에서 협력하도록 강제했습니다. 초기 조선업의 협동조합적 성격은 이후 수세기 동안 노르웨이 경제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농업, 임업, 해운보험, 어업이 모두 협동조합의 지배를 받게 되었고, 19세기와 20세기를 거치며 노르웨이 은행 부문도 사실상 협동조합 신용조합이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19세기 내내 노르웨이가 상당히 가난한 지역으로 널리 알려져 있었던 것과 달리 실제로는 상대적으로 매우 잘 살고 있었습니다. 1850년대까지 노르웨이의 1위인 GDP는 이미 동유럽 전체보다 높았으며 불가리아, 루마니아, 폴란드, 헝가리, 체코슬로바키아를 넘어섰습니다. 1880년대에는 포르투갈, 스페인, 그리스를 포함한 남유럽 거의 전체를 추월했습니다. 20세기 전환기인 1900년에는 이탈리아마저 능가했고, 1938년 제2차 세계대전 직전에는 독일, 프랑스, 영국의 1인당 GDP를 뛰어넘었습니다. 일부 추정에 따르면 석유 발견 수십 년 전 이미 유럽에서 평균적으로 가장 부유한 국가였습니다. 1900년부터 1938년 사이 노르웨이 경제가 급속히 성장한 주요 이유는 현대식 첨단 수력 터빈과 수력 발전 댐의 출현이었습니다. 이것이 노르웨이의 지리적 잠재력을 한층 더 혁명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노르웨이는 고산지대에서 시작해 가파른 경사를 따라 서쪽 피오르와 해안으로 굉음을 내며 흘러내리는 강들로 거의 완전히 뒤덮여 있습니다. 이 강들은 주로 서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가져다주는 풍부한 강수량으로 공급되며, 급격한 낙차와 폭포는 터빈으로 포착될 수 있는 막대한 운동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노르웨이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력 발전 잠재력을 보유한 국가 중 하나입니다. 1905년부터 노르웨이는 더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가진 외국 기업들이 들어와 현대식 수력 발전 댐을 건설하도록 허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개 그리고 수백 개의 수력 발전소가 전국에 걸쳐 건설되었고, 오늘날 용량 10메가와트 이상의 대형 수력 발전소 84개와 1에서 10메가와트 용량의 소형 수력 발전소 838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그보다 작은 수백 개의 발전소도 추가로 존재합니다. 이들을 모두 합치면 현재 노르웨이 전체 전력 수요의 압도적인 95%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노르웨이는 2024년 기준 세계에서 7번째로
큰 수력발전 생산국이며 총 발전량은 미국의 절반 이상을 기록하고 있지만 인구는 미국의 육북의 6분의 1에 불과합니다. 20세기 초반 노르웨이의 수력 잠재력 활용은 국가의 첫 번째 주요 경제 붐을 가져왔고 급속한 산업화와 전기화를 가능케 했습니다. 1920년까지 노르웨이는 1인당 전력 소비가 세계 어느 나라보다 많았으며 인구의 3분의 2 이상이 이미 전기를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당시 미국의 2배에 달하는 수치였습니다. 이렇게 작은 인구 대비 막대한 에너지는 노르웨이인들이 극도로 에너지 집약적인 공장들을 개발할 수 있게 했고 결국 노르스크 하이드로라는 기업 아래 정제 알루미늄 생산에 특화하게 되었습니다. 이 회사는 오늘날 세계 최대 알루미늄 기업 중 하나이며 여전히 생산 에너지의 대부분을 노르웨이 수력 발전에서 조달하고 있습니다. 노르스크 하이드로는 노르웨이 정부가 34% 지분을 보유한 공기업이며 노르웨이를 유럽 최대이자 세계 8위 알루미늄 생산국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는 노르웨이가 유럽연합 최대의 알루미늄 공급국이 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수력 발전이 20세기 초 노르웨이의 잠재력을 계속 개방하면서 산업은 노르웨이에 투자하고 댐을 건설하러 온 대형 외국 기업들에 의해 지배되기 시작했습니다. 노르웨이는 점차 자국 자원에 대한 국가적 통제권을 확보하고자 했습니다. 노르웨이의 작고 분산된 인구는 대규모 자본과 기술 전문성이 부족했기 때문에 수력 발전과 공장 잠재력을 구축하는 데 대형 외국 투자자들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외국 투자자 자산을 즉각 국유화하면 미래의 모든 외국 투자와 전문성이 도망칠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피하면서도 자원에 대한 통제권을 확보하기 위해 노르웨이는 수력 산업에 대해 실용적이고 장기적인 접근법을 결정했습니다. 노르웨이는 투자하러 온 외국 기업들이 따라야 할 규칙을 수립했는데 그들이 건설하고 자금을 댄 수력 발전소와 광산을 60년에서 80년의 운영 기간 후 보상 없이 노르웨이 정부에 넘겨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대형 외국 기업들은 충분히 긴 투자 수익을 볼 수 있어 계속 투자할 것이고 노르웨이 정부는 장기적으로 자국의 핵심 자산에 대한 열세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오늘날 노르웨이 수력 발전 용량의 90% 이상이 공공 소유입니다. 이 모든 것이 1950년대 후반 노르웨이의 잠재적 해상 석유 및 가스전에 대한 관심이 생겨났을 때 노르웨이가 이미 부유하고 고도로 산업화되었으며 민주적이고 부패가 적은 국가였던 이유입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특히 북해 아래로 뻗어 있는 유럽 대륙붕의 얕고 수몰된 부분에서 석유나 가스가 발견될 것이라고 믿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지질학적으로 말하자면 이 대륙붕의 상당 부분은 불과 수천 년 전 빙하기 말에 수몰된 것이었습니다. 1958년 노르웨이 지질조사국이 작성한 서한에서 그들은 노르웨이 대륙붕에서 석유나 가스 자원이 발견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해야 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 편지는 이후 상당히 낡은 평가로 밝혀졌습니다. 그 편지가 작성된 지 불과 1년 후인 1959년 근처에서 매우 중요한 천연가스 발견이 이루어져 상당한 추가 관심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입니다. 바로 네덜란드 북부의 흐로니언 가스전이었습니다. 흐로닝언 가스전은 현재까지 발견된 세계에서 11번째로 큰 단일 천연가스전이자 유럽 대륙 내에서 발견된 최대 규모입니다. 이 발견은 네덜란드가 주요 가스 생산국으로 부상하는 초기 핵심이 되었고 유럽 국내 가스 시장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1959년의 발견은 아직 탐사되지 않은 북해 아래에도 추가 가스와 잠재적으로 석유 발견이 있을 수 있다는 새로운 관심과 호기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3년 후인 1962년 미국 석유 메이저 필립스가 노르웨이 정부에 북해 구역 내에서 석유 및 가스원 탐사를 시작하겠다는 첫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유일한 문제는 당시 아무도 노르웨이의 북해 구역이 정확히 어디인지 몰랐다는 것입니다. 북해를 둘러싼 모든 국가 간의 해양 경계가 아직 확정되거나 법적으로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노르웨이에게 1965년 탐사와 시추를 서두르고 싶었던 영국 정부가 성급하게 중간선 거리 원칙에 따라 북해 아래 대륙붕을 단순히 나누기로 합의했습니다. 영국 영토와 노르웨이 영토 사이 북해 중앙을 가로지르는 지리적 선이었습니다. 수십 년 후 이 성급한 계산은
노르웨이인들에게 엄청난 이익을 가져다 주게 됩니다. 중간선을 결정할 때 노르웨이 서해안에서 떨어진 수천 개의 섬들이 모두 고려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본토 해안에서 서쪽으로 16km 떨어진 우트시라 섬이 중간선 경계를 서쪽으로 몇 킬로미터 더 이동시켰습니다. 1970년대에 중간선을 따라 발견된 거대한 스타트 피오르드 유전의 경우 이전에 합의된 영국 해양 구역에는 15%만 존재했고 85%는 노르웨이 구역에 속하게 되어 말 그대로 수십억 달러의 추가 석유 수입을 영국 대신 노르웨이인들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영국과 중간선 원칙에 합의한 직후인 1965년 노르웨이 정부는 더 크고 경험 많은 외국 기업들에게 탐사 라이선스를 부여하기 시작했습니다. 필립스가 포함되었고 첫 석유는 불과 몇 년 후인 1967년 발더라는 유전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경제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여겨졌고 발더가 실제로 가동을 시작한 것은 30년 후인 1990년대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69년 크리스마스 직전 필립스는 노르웨이 정부와 국민에게 아마도 국가 전체 수천 년 역사상 가장 위대한 크리스마스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바로 에코피스크 유전을 발견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에코피스크는 전 세계에서 이전이나 이후에 발견된 최대 해상 유전 중 하나로 밝혀졌습니다. 에코피스크의 생산은 불과 몇 년 후인 1971년에 시작되었고 이후 몇 년 동안 스타트 피오르드, 오스베리, 굴팍스, 트롤과 같은 유전에서 노르웨이 대륙붕 전역에 걸쳐 일련의 주요 석유 및 가스 발견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트로 유전은 1996년 노르웨이인들이 트롤A 해상 석유 플랫폼을 본토에서 유전으로 운반했을 때 세계적인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 작업은 현재까지도 인간이 지구 표면의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이동시킨 구조물 중 가장 무겁고 가장 높은 것으로 남아 있습니다. 바로 이 시기에 노르웨이인들은 수력 산업에서 배운 이전 교훈을 빠르게 급부상하는 석유 및 가스 산업에도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국가는 첫 석유 생산이 시작된 직후 스타트 오일이라는 이름의 국영 석유 및 가스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20세기 초 수력 산업에서 취했던 실용적이고 장기적인 접근법과 마찬가지로 노르웨이는 더 크고 경험 많은 외국 석유 및 가스 기업들이 노르웨이 자원에 투자하기 위해 따라야 할 규칙을 수립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결국 노르웨이의 통제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국영 스타트 오일은 정부가 부여하는 모든 생산 라이선스에서 항상 50% 이상의 소유 지분을 갖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는 더 크고 경험 많은 외국 석유 및 가스 기업들이 여전히 투자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동시에 합작 투자를 통해 배우면서 스타트 오일의 귀중한 실전 경험을 제공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노르웨이의 이전 조선 산업에서의 높은 전문성은 해상 및 해저 석유 가스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노르웨이의 빠른 숙달에도 매우 귀중한 자산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세계 최고의 해저 석유 가스 인프라 기업 중 하나는 서브시7으로 연간 수십억 달러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2002년 미국 기업과 노르웨이 조선 회사의 합작 투자로 설립되었습니다. 또한 노르웨이의 국영 석유 회사였던 스타트 오일은 이후 이름이 변경되어 현재 에킨노르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날 노르웨이의 선견지명과 수십 년에 걸친 외국 전문성 확보 지원 덕분에 에킨노르는 자체적으로 글로벌 에너지 메이저가 되었습니다. 세계에서 10번째로 큰 석유 및 가스 회사로 평가되며 현재 시가총액은 약 850억 달러로 BP의 약 983억 달러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에키노르는 현재 노르웨이 대륙붕의 석유 및 가스 생산량의 약 70%를 생산하고 있으며 노르웨이 정부가 67%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나머지 33%는 뉴욕 증권 거래소와 나스닥 같은 글로벌 증권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노르웨이 대륙붕에는 실제로 엄청난 양의 석유와 가스가 있었습니다. 현재 노르웨이는 러시아를 제외한
유럽에서 최대 석유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세계 20위로 평가됩니다. 이는 과거 OPEC 회원국인 앙골라, 에콰도르와 비슷한 규모이며 북해 건너편 영국보다 3배 이상 많은 매장량입니다. 천연가스의 경우도 노르웨이는 다시 러시아를 제외한 유럽 최대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세계 21위로 쿠웨이트, 아제르바이잔과 비슷한 규모입니다. 유럽연합 시장과의 극도로 가까운 거리 덕분에 노르웨이는 준비된 수출 시장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네덜란드의 흐로닝언 가스전을 제외하고는 자체 석유 및 가스 자원이 거의 없는 이유는 사실상 항상 소비하는 석유와 가스의 대부분을 해외에서 수입해야 했습니다. 석유는 EU가 해결하기 훨씬 쉬운 문제였습니다. 석유는 세계 어디에서나 효과적으로 수입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리적으로 제약을 덜 받았는데 원유 형태의 석유는 배럴이나 컨테이너에 쉽게 적재되어 컨테이너선으로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해상 운송될 수 있었습니다. 이는 EU가 나이지리아나 아메리카 대륙처럼 먼 곳에서도 큰 걱정 없이 석유를 쉽게 수입할 수 있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천연가스는 유럽인들이 해결해야 할 완전히 다른 문제였습니다. 가스는 석유보다 세계로 수출하고 이동시키는 것이 훨씬 더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듭니다. 가스 상태에서는 엄청난 부피를 차지하며 컨테이너 선박에 적재해 다른 곳으로 보내는 것이 경제적으로 완전히 비현실적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액화 천연가스 생산이 등장하기 전까지 가스 시장은 고도로 지리적, 지역적 성격을 띠었습니다. 유럽의 경우 이는 비교적 가까운 소스에서 소비자로 천연가스를 운반하는 일련의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20세기와 21세기 초에 건설된 가장 큰 파이프라인들은 네덜란드, 알제리, 소련과 나중에는 러시아의 시베리아 유전, 소련 붕괴 후 아제르바이잔, 그리고 물론 노르웨이와 노르웨이 대륙붕에서 온 비교적 가까운 가스 공급원으로부터 건설되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는 EU가 주로 가장 가깝고 큰 세 이웃인 러시아, 노르웨이, 알제리로부터의 천연가스 수입에 의존하게 만들었습니다. 2021년까지 노르웨이는 가스 자원을 유럽 소비자에게 직접 연결하는 총 11개의 해저가스 파이프라인을 건설했습니다. 2010년에는 노르웨이의 가스 생산이 처음으로 석유 생산을 초과했는데 EU와 영국의 수요가 계속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2010년대까지 노르웨이는 이미 러시아에 이어 EU에 대한 두 번째로 큰 천연가스 수출국으로 부상했습니다. 2021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면 침공을 개시하기 직전 해에 러시아는 EU 총 가스 수입의 약 40%를 공급했고 노르웨이는 약 25%를 공급했습니다. 러시아는 또한 EU 석유 수입의 약 25%를 공급했고 노르웨이의 점유율은 9.4%였습니다. 이 시점에서 연간 수십억 달러가 노르웨이 경제로 쏟아져 들어오면서 노르웨이는 사실상 러시아 이외의 유럽 유일한 석유 국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2021년 석유와 가스는 노르웨이 전체 GDP의 약 21%를 차지했고 가치 기준으로 노르웨이 수출의 무려 51%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노르웨이는 부패와 권위주의라는 일반적인 석유 국가 고정관념으로 진화하지 않았는데 이는 노르웨이를 다른 나라들과 현저히 구별하는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이유 때문입니다. 석유 국가를 구성하는 것에 대한 보편적으로 합의된 정의는 없지만 가장 일반적인 정의는 석유와 가스 추출 및 경제가 매우 크게 의존하는 국가들을 중심으로 합니다. 이러한 산업 없이는 경제가 붕괴에 직면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남미, 아프리카, 중동, 유럽, 아시아에 걸쳐 있는 세계 25개국이 일반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전형적인 석유 국가 사례로 떠오릅니다. 이 25개국 중 이코노미스트 민주주의 지수에서 권위주의 체제나 혼합 체제로 간주되지 않는 나라는 단 두 곳, 인도네시아와 노르웨이 뿐입니다. 그러나 노르웨이는 인도네시아보다도 더욱 두드러집니다. 이코노미스트의 같은 지수가 노르웨이를 지구상에서 가장 민주적이고 자유롭고 평등한 단일 사회로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노르웨이의 석유 국가 지위를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러시아, 베네수엘라와 극명한 대조를 이루게 하는데 이들은 모두 세계에서 가장 권위주의적이고 부패한 국가들입니다. 풍부한 석유 및 가스 자원이 노르웨이를 대부분의 다른 석유 국가들처럼
고도로 권위주의적이고 부패한 국가로 만들지 않은 큰 이유는 노르웨이의 지리, 역사, 그리고 정부가 초기부터 제정한 미래지향적 정책 때문입니다. 노르웨이가 석유를 발견했을 때 국가는 이미 목재 및 수력 산업으로 수세기 동안 거슬러 올라가는 천연자원의 공동 소유라는 오랜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국가는 이미 부유하고 산업화되었으며 고도로 발전되어 있었고 부와 권력이 각각 이미 고도로 분권화된 안정적이고 기능하는 민주주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민주적 제도와 자원의 공동 소유가 노르웨이 사회 구조 내에 이미 강력하게 뿌리내려 있었는데 이는 막대한 석유 및 가스부를 발견한 거의 모든 다른 국가들과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절대 군주제를 수립하고 이미 권력을 완전히 중앙 집권화한 군벌의 통치를 받을 때 석유부를 발견했습니다. 석유부는 군주제의 권력을 더욱 공고히 했을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란에서는 독재 군주제가 국가를 통치할 때 석유가 발견되었고 석유부의 열쇠는 1979년 이후에도 여전히 독재적인 이슬람 혁명에 의해 계승되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차르 시대에 석유가 발견되었고 석유부의 열쇠는 여전히 독재적인 소비에트에 의해 계승되었으며 그 후 현대 푸틴 체제에 의해 더 계승되었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는 후안 비센테 고메스의 독재 군사 독재 기간 동안 석유가 발견되었습니다. 시리아, 이라크, 아랍에미리트 및 아프리카 전역의 석유 산업은 기본적으로 독재적인 유럽 식민 행정부로부터 그 자리를 즉 또는 매우 빠르게 차지한 독재 정권에 직접 넘겨졌습니다. 막대한 석유 및 가스부를 발견한 모든 국가 중에서 이미 부유하고 정치적으로 독립적이며 안정적인 민주주의 전통과 낮은 수준의 불평등을 가진 상태에서 그렇게 한 나라는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매우 작은 인구를 가지고 그렇게 한 유일한 나라가 바로 노르웨이였습니다. 따라서 노르웨이는 갑작스러운 석유 및 가스부의 유입을 처리할 준비가 대부분의 다른 나라들보다 더 잘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1970년대와 1980년대 초반 내내 석유 가격이 높았을 때 석유 의존적인 노르웨이 경제는 호황을 누렸지만 여전히 초기에는 노르웨이 경제가 급격히 다각화되지 못하고 석유와 가스에 의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다가 1986년 석유 가격이 갑자기 폭락했고 이와 함께 석유 의존도가 높은 노르웨이 경제는 첫 번째 석유 유발 경기 침체를 겪었습니다. 196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지난 60년의 역사를 통틀어 노르웨이 경제는 단 3차례만 축소되었습니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발생 시, 2009년 대금융위기 깊숙이, 그리고 1988년 이 석유 경기 침체에 깊숙이 있을 때입니다. 그러나 노르웨이 정부는 1980년대에 이 경기 침체에서 귀중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석유 시장의 예측 불가능한 등락에서 벗어나 다각화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불과 몇 년 후인 1990년 자원의 공동 소유와 민주적 제도의 오랜 역사를 가진 노르웨이 국가는 연금기금, 글로벌, 소위 석유 펀드를 설립할 선견지명과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펀드는 노르웨이 국가와 국민이 소유한 공동 국부 펀드로 설립되었으며 국영 석유회사 에킨노르의 잉여 수익과 석유가스 산업에 대한 세금이 노르웨이의 미래 세대를 위해 투자되고 석유와 가스에서 정부와 경제를 다각화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펀드 운영을 둘러싼 엄격한 규칙과 지침이 수립되었습니다. 노르웨이 경제에서 벗어나 다각화하기 위해 글로벌 주식시장과 부동산에 대거 투자할 것이며 주어진 연도에 펀드 자산의 3% 이상을 인출할 수 없다는 매우 엄격한 규칙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펀드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계속 성장하고 복리화될 수 있게 했을 뿐만 아니라 당선되기 위해 내일을 희생하여 오늘 석유부를 아낌없이 지출하겠다고 약속하려는 노르웨이 정치인들의 펀드 자산 남용을 불허했습니다. 이는 권위주의에 대한 대가로 사람들에게 석유부를 아낌없이 쓰는 일종의 거래로 하는 더 독재적인 석유 국가들의 특징이었습니다. 노르웨이 석유가스 산업이 계속 성장하고 더 많은 부가 석유 펀드에 예치되고 글로벌 경제가 함께 계속 성장하고 인출이 연간 3% 이하로 제한되면서 노르웨이 석유 펀드는 1990년 무에서
오늘날의 절대적인 거물로 꾸준히 진화했습니다. 현재 이 펀드는 전 세계에서 단연코 가장 큰 국부 펀드입니다. 현재 순자산은 1조 5천억 달러를 초과하며 펀드는 전 세계 9,000개 이상의 상장 기업 모든 주식의 약 1.5%를 소유하고 있으며 글로벌 주식 시장의 단일 최대 투자자입니다. 이는 노르웨이 경제 자체가 전체 글로벌 경제의 약 0.5%만을 차지하고 노르웨이 인구가 전 세계 인구의 약 0.07%만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글로벌 주식 시장의 1.5%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석유 펀드는 현재 노르웨이의 작은 인구 대비 너무나 방대해서 만약 모두 현금화하기로 결정한다면 노르웨이 시민 1인당 약 27만 5천 달러의 가치가 있습니다. 펀드는 이미 보수적으로 제한된 연간 3% 인출률이 노르웨이 정부 연간 예산의 약 20%를 영구적으로 안전하게 제공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이는 노르웨이가 정부 노운영 자금을 계속 조달하기 위해 석유 가스 가격 수익의 예측 불가능한 변동에 덜 의존하고 미래의 석유 가격 폭락으로부터 국가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합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이 석유 펀드가 단순히 수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노르웨이 정부는 펀드 운용에 있어 엄격한 윤리적 지침을 수립했습니다. 인권 침해, 심각한 환경 파괴, 담배 생산, 특정 무기 제조에 관련된 기업에는 투자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계 최대 규모의 국부 펀드가 책임 있는 투자를 실천하는 선례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펀드는 주주로서의 영향력을 활용해 투자 기업들의 지배구조 개선과 지속가능한 경영을 촉구하기도 합니다. 기후변화 대응, 아동 노동 근절, 부패 방지 등의 이슈에서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재무적 수익을 넘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투자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접근은 다른 국부 펀드들에게도 중요한 벤치마크가 되고 있습니다. 한편 노르웨이의 전략적 위치와 안보 정책 역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르웨이는 1949년 창설 멤버로 NATO에 가입했으며 냉전 시기 내내 소련과 직접 국경을 맞대고 있는 최전선 국가였습니다. 북대서양과 북극해를 통제하는 전략적 요충지로서 노르웨이의 지정학적 가치는 매우 컸습니다. 특히 북극권에 위치한 바렌츠해는 소련 잠수함 기지와 가까워 NATO의 해양 전략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냉전 종식 후에도 노르웨이의 안보적 중요성은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러시아와의 관계에서 실용적 협력과 확고한 방어 태세라는 균형을 유지해 왔으며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는 NATO 동맹으로서의 역할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노르웨이는 미국 해병대의 순환 배치를 수용하고 있으며 북극 지역에서의 군사훈련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대서양을 사이에 두고 미국과의 관계 역시 노르웨이 외교안보 정책의 핵심 축입니다. 양국은 NATO 동맹을 넘어 정보 공유, 합동 군사훈련, 방위산업 협력 등 긴밀한 안보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가 F-35 전투기를 도입하고 미국제 무기 체계를 적극 도입하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노르웨이의 석유가스 산업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국가는 세계 20위의 확인된 석유 매장량과 21위의 천연가스 매장량을 통제하고 있으며 이는 노르웨이가 세계 13위 석유 생산국이자 9위 가스 생산국이 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했습니다. 이는 전 세계 석유 수요의 2%, 가스 수요의 3%를 차지합니다. 그러나 노르웨이의 상당히 적은 전 세계 석유가스 매장량과 생산 점유율은 전 세계 석유가스 수출에서 노르웨이가 차지하는 엄청나게 큰 점유율에 비하면 완전히 왜소해집니다. 13위 석유 생산국이고 2위 매장량만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르웨이는 현재 세계 8위 석유 수출국이며 12.5배 더 많은 석유 매장량과 50% 더 높은 석유 생산량을 가진 쿠웨이트의 수출량에
빠르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천연가스의 경우 더욱 불균형적인데 9위 생산국이고 21위 매장량만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르웨이는 어쨌든 4위 글로벌 수출국입니다. 미국, 러시아, 카타르라는 글로벌 가스 공급의 거인들을 바로 뒤따르는 위치에 서 있습니다. 이처럼 생산량과 매장량 대비 수출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까닭은 명확합니다. 노르웨이는 자국 내 소비가 극도로 적기 때문입니다. 인구 550만 명이라는 작은 규모에 더해 노르웨이는 수력 발전을 통해 전력 수요의 95%를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난방 역시 전기나 지역 난방으로 해결되는 구조이며 산업용 에너지 수요도 수력으로 대부분 해소됩니다. 결과적으로 생산되는 석유와 가스의 거의 전량이 수출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노르웨이가 유럽 에너지 안보에 있어 대체 불가능한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였습니다.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유럽의 에너지 지형은 근본적으로 재편되었습니다. 이유는 러시아산 가스에 대한 의존도를 급격히 줄여야 했고 그 공백을 메우는 핵심 국가로 노르웨이가 부상했습니다. 2023년에는 노르웨이가 러시아를 제치고 EU 최대 가스 공급국 지위를 차지했으며 현재 EU 천연가스 수입의 약 30%를 노르웨이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는 2021년 25%에서 크게 증가한 수치입니다. 석유 부문에서도 노르웨이의 영향력은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노르웨이는 EU 석유 수입의 약 12%를 공급하며 러시아 의존도 감축에 따른 공백을 메우는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해에서 유럽 본토까지 이어지는 파이프라인 인프라는 지리적으로 매우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공급망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전략적 가치가 더욱 부각되었습니다. 이러한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은 노르웨이의 외교 안보 정책에서도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는 1949년 NATO 창설 멤버로 참여한 이래 대서양 동맹의 확고한 일원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는 지리적 위치를 고려할 때 필연적인 선택이었습니다. 북극권까지 뻗어 있는 영토는 냉전 시기 소련 해군의 주요 기지와 직접 맞닿아 있었으며 바렌츠해는 소련 전력 잠수함의 핵심 작전 구역이었습니다. 북대서양 항로를 장악하는 전략적 요충지로서 노르웨이의 가치는 서방 동맹에게 절대적이었습니다. NATO는 소련 해군을 북극해에 묶어두고 대서양으로의 진출을 차단하기 위해 노르웨이 해역의 통제가 필수적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노르웨이는 상당한 규모의 해군과 공군 전력을 유지했으며 미국 및 영국과 긴밀한 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특히 노르웨이 북부의 안데야 기지는 미 해군 P-3 초계기의 주요 전진 배치 거점으로 활용되었습니다. 냉전 종식 이후에도 노르웨이의 안보적 중요성은 감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러시아의 군사적 재부상과 함께 그 가치는 다시 증대되었습니다. 노르웨이는 실용적 협력과 확고한 방어 태세라는 이중 전략을 유지해왔습니다. 러시아와의 경제 협력, 특히 바렌츠해의 어업 관리에서는 협력했지만 동시에 NATO 동맹으로서의 의무도 철저히 이행했습니다.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노르웨이의 전략적 역할은 급격히 강화되었습니다. 미국 해병대의 순환 배치 규모가 확대되었고 NATO의 북극 군사훈련이 빈번해졌습니다. 노르웨이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및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는 동시에 유럽 에너지 안보의 핵심 파트너로서 역할을 확대했습니다. 2024년에는 노르웨이 해역에서 NATO 최대 규모의 합동훈련이 실시되었으며 F-35 전투기를 중심으로 한 공군력 현대화도 가속화되었습니다. 대서양을 사이에 두고 미국과의 관계는 노르웨이 외교안보 정책의 기둥입니다. NATO 동맹을 넘어 양국은 정보 공유, 합동 군사훈련, 방위산업 협력에서 긴밀한 파트너십을 유지합니다. 노르웨이가 S-35 전투기 52대를 도입하고 미국제 무기체계를 적극 채택하는 것도 이러한 동맹 관계의 연장선입니다. 또한 노르웨이는 미국 주도의 정보 동맹인 나인아이즈의 일원으로서 고도의 정보 협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석유 펀드의 운용에서도 노르웨이의 독특한 가치관이 드러납니다. 이 펀드는 단순히 수익 극대화만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노르웨이 정부는 펀드 운용에 있어 엄격한 윤리적 지침을 수립했습니다.
인권 침해, 심각한 환경 파괴, 담배 생산, 특정 무기 제조에 관련된 기업에는 투자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철저히 지키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석탄 기반 에너지 생산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기업, 석탄 채굴 수익이 전체 수익의 30%를 넘는 기업은 투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핵무기 제조, 대인지뢰 생산, 군사용 무기 제조에 관여하는 기업들 역시 투자 금지 목록에 포함됩니다. 아동 노동을 활용하거나 심각한 인권 침해에 연루된 기업, 부패나 조세 회피에 적극 가담한 기업 역시 배제 대상입니다. 이러한 윤리적 투자 원칙에 따라 펀드는 지금까지 200개 이상의 기업을 투자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담배 대기업 필립 모리스와 브리티시 아메리칸 토바코, 방산 기업 중 특정 무기를 생산하는 회사들, 석탄 의존도가 높은 전력 기업들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2025년 기준으로 펀드는 기후변화 대응을 더욱 강화하여 화석연료 관련 기업에 대한 투자를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계획을 실행 중입니다. 펀드는 주주로서의 영향력을 적극 활용합니다. 투자 기업들의 주주총회에 참여해 지배구조 개선과 지속가능한 경영을 촉구합니다. 기후변화 대응, 아동 노동 근절, 부패 방지 등의 이슈에서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재무적 수익을 넘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투자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국부 펀드가 이러한 책임 있는 투자를 실천한다는 것은 글로벌 자본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다른 국부 펀드들과 연기금들이 노르웨이 모델을 벤치마크로 삼고 있으며 ESG 투자의 글로벌 표준을 형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는 노르웨이가 자원 부국으로서 단순히 부를 축적하는 것을 넘어 그 부를 어떻게 책임감 있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모범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그런데 노르웨이 경제에서 석유와 가스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또 다른 핵심 산업이 존재합니다. 바로 어업과 수산물 양식업입니다. 긴 해안선과 풍부한 해양 자원을 바탕으로 노르웨이는 수세기 동안 어업 강국이었습니다. 중세 시대부터 노르웨이 북부의 대구 어업은 유럽 전역엔 대구를 공급하는 주요 산업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노르웨이는 세계 2위 수산물 수출국이며 연어 양식에서는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합니다. 노르웨이는 전 세계 양식 연어의 약 50%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깊고 차가운 피오르는 연어 양식의 이상적인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풍부한 산소와 적절한 수온, 조류의 흐름이 연어의 건강한 성장을 가능케 합니다. 1970년대 상업적 연어 양식이 시작된 이래 노르웨이는 이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해 왔습니다. 오늘날 연어는 석유, 가스에 이어 노르웨이의 세 번째로 큰 수출 품목입니다. 2024년 기준 노르웨이의 수산물 수출액은 연간 약 150억 달에 달합니다. 이 중 연어가 70% 이상을 차지합니다. EU가 최대 시장이며 아시아, 특히 일본과 중국 시장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연어 양식 산업은 노르웨이 해안 지역 경제의 핵심이며 수만 명의 고용을 창출합니다. 내륙의 석유가스 산업과 해안의 양식 어업이 노르웨이 경제의 양축을 이루는 셈입니다. 노르웨이는 양식 기술 혁신에서도 앞서가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양식을 위해 사료 효율을 개선하고 해양 오염을 최소화하는 기술을 개발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육상 순환 양식 시스템과 심해 양식 기술도 실험 중입니다. 이러한 기술 혁신은 노르웨이 양식업이 환경적 지속 가능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달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어업 관리에서도 노르웨이는 모범적인 사례를 제공합니다. 과학적 자원 평가에 기반한 쿼터 제도를 운영하며 불법 어업에 대한 엄격한 단속을 시행합니다. 바렌츠해에서는 러시아와 협력하여 대구와 청어 자원을 공동 관리합니다. 이는 냉전 시기에도 유지되었던 협력 체제로 양국 간 긴장 속에서도 해양 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이라는 공통 이익이 우선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노르웨이 수산업의 성공은 지리적 이점과 제도적 뒷받침의 결합입니다. 깨끗하고 차가운 바다는 고품질 수산물 생산의 기반이며 엄격한 품질 관리와 지속 가능성 기준은 노르웨이 수산물의 프리미엄 브랜드 가치를 창출했습니다. 전 세계 소비자들이 노르웨이산 연어를 찾는 이유는 단순히 맛 때문만이 아니라 품질과 안전성에 대한 신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노르웨이는 에너지, 수산업, 해운, 관광 등
다양한 산업을 균형 있게 발전시켰습니다. 석유 펀드의 존재는 경제가 석유 가격 변동에 과도하게 좌우되지 않도록 완충 역할을 하며 동시에 미래 세대를 위한 부의 축적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각화와 장기적 관점은 노르웨이가 다른 자원부국들과 구별되는 핵심 요소입니다. 노르웨이의 이야기는 지리적 조건이 운명을 결정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제도와 문화에 달려 있음을 보여줍니다. 척박한 산악 지형은 대규모 농업을 불가능하게 했지만 그 대신 해양으로 눈을 돌리게 만들었습니다. 피오르는 육상 교통을 가로막았지만 동시에 세계로 나가는 관문이 되었습니다. 분산된 정착촌들은 중앙 집권을 어렵게 했지만 협력과 공동 소유의 문화를 낳았습니다. 석유 발견은 축복이었지만 그것이 축복으로 남은 이유는 노르웨이가 이미 민주적이고 투명하며 평등한 사회를 구축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수력 산업에서 배운 교훈을 석유 산업에 적용했고 장기적 관점에서 자원을 관리했으며 미래 세대를 위해 부를 보존하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노르웨이를 자원의 저주가 아닌 자원의 축복을 누리는 드문 사례로 만들었습니다. 오늘날 노르웨이는 1인 GDP 약 10만 달러로 세계 최상위권 부국이며 동시에 가장 평등하고 민주적인 사회입니다. 부패 인식지수 최상위권, 인간개발지수 1위, 행복지수 상위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550만 명의 작은 인구가 1조 5천억 달러의 자산을 공동 소유하고 그 부를 책임감 있게 관리하며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21세기 노르웨이가 전 세계에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다음에도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